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남자가요 직장에서 퇴직하면요 갑자기 훅 늙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요 그 이유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의 은퇴 후의 삶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젊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41살 때 준비 안 된 사업을 하느라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시원에서 살았거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그래서 폐인처럼 그 고시원에서 한 2달 동안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또 잠이 안 오면 그냥 계속 깨어있고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죠. 그렇게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가려워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서 제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거의 60살 정도 되는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일도 하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한 서너 달 지나니까 다시 41살에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죠. 또 해법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인데요. 명퇴 후 거울 보니 폭삭, 안 움직이면 금방 노인된다. 이런 느낌을 들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자, 치매의 연관인자 우울증. 우울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우울증이 은퇴 후에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그렇게 되면 몸도 마음도 늙고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많은 남성들이 퇴직 후 급격히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생활의 변화죠. 자, 원인 3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두 번째,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마지막 3번째, 뇌를 덜 사용하게 되는 것. 이 3가지 때문에 우리가 은퇴 후에 급격하게 늙는다고 합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더 활기차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어떻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아침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열심히 출근 준비하고 아침밥 드시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미팅도 하고 또 점심에 밥 먹고 오후에 또 일하면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그토록 원했던 퇴직, 내 생활을 원했는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늦잠 자고 식사 시간도 제멋대로고 하루 종일 이분처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날이 많아지지 않나요? 사실 이런 변화가 퇴직 후에 급격히 몸이 무거워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름하여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그래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던 몸이 갑자기 멈추는 거죠. 이때 내 몸에 또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차를 한 3달 정도 몰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차를 다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왜 그렇죠?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근육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체중도 늘고 결국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했으니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존경하는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 책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저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형석 교수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100살을 넘어서 106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에 계시죠. 저도 100살까지 살아간다고 하면 이분처럼 뭔가 계속 창조적인 거, 또 경제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이요 매일 6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산책을 하시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지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면서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신다는 거. 자, K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 비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비결이 있어 보이는데 무엇인가? 김영석 교수님은요 아침 6시 반쯤 일어나죠. 손도 좀 움직여보고 발가락부터 다리도 좀 움직여보고 호흡도 해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활력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똑같은 걸 간단히 먹어요. 음식을 가리거나 잘 먹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무슨 음식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자, 요 아래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걷기와 일기 쓰기도 중요 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500m쯤 걷는 운동을 하고요. 일기도 항상 쓰는데 몇십 년째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걷기 또 일기 쓰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은퇴 후에 이것이 나를 어떻게 젊게 만드는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 리듬이 파괴되는 것은요, 급 노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칭. 하루를 시작하는 내 몸을 깨우는 간단한 스트레칭. 자, 이것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스트레칭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래 좀 작은 글씨로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의 가장 큰 효과는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기분 좋게 이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스트레칭을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하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스트레칭 효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켜 근육 자체의 탄력성을 생기게 합니다. 엄청난 효과죠. 저도 매일매일 수시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찌부둥할 때 스트레칭 제가 하는 몇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요, 몸이 다시 리프레시가 돼요. 정말 효과를 저는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근육의 피로를 줄여 회복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대하여 부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동작이 뭔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삐끗할 수도 있고. 그런데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게 되면요, 하루 생활이 좀 더 쾌적하고 넘어질 확률도 적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고 짧게는 10초, 길게는 한 5분 정도만 해도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 동작들 많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침 산책입니다. 지금 여기 남성분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걷고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하는 거. 자, 연구에 따르면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30분 정도를 햇빛을 쐬면서 아침 산책만 해도요, 우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뇌기능 있잖아요. 뇌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뭐가 좋죠? 네,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속으로 걷게 되면요,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최고죠. 그리고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걷게 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햇볕 마시면서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불면증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정부 백병원에서 아침 산책의 효과에 대해서 나온 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자, 세로토닌, 멜라토닌 활성화로 기분 개선하고 숙면 도와준다. 여기도 나오죠.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만 잠을 못 자도 몸이 망가지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죠? 숙면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이 이걸 도와준다는 겁니다. 또 생활 리듬 간장하는 생체 시계 리셋 효과. 우리가 생체 시계를 통해서 하루 리듬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침 산책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데 건강한 뼈의 필수적인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일주일에 2-3번만 해도 내 건강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아침 산책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루 일정 짜기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리듬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은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또 먹고 움직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 마치 매일 같은 시간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자고, 자, 이런 패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루 일정 짝인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시간표 짜봤잖아요. 일과표. 그렇듯이 우리도 은퇴 후에 일과표를 짜보는 겁니다. 자, 6시에 일어나서 여기 햇빛을 쬐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은퇴 후에 60대 남성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오전 활동하고 산책하고 비타민C 드시고 휴식한 다음에 오후 활동하고 또 비타민C 드시고 과일식 또 수족탕 저녁 활동,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은퇴 후에 너무 무료한 삶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루의 일정을 짜고 그거대로 내 리듬을 맞춰서 활동하는 거,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은퇴 후에 갑자기 훅 누르는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왜 훅 늙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는 사회활동하면서 직장 동료와 또 거래처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게 되는데, 퇴직하게 되면 집안에 있는 아저씨가 되죠. 이게 좀 누적이 되면요, 이제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겨울나무입니다. 지금 겨울이죠. 앙상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를 보면 쓸모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 나무는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선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산책을 했는데 놀랍게도 어렸을 때 보는데 뭔가 나무에 동글동글한 게 맺혀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꽃봉오리가 터져서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는요, 이 겨울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를 키우고 봄이 되면 이렇게 화려하게 다시 꽃을 피웁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노년기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기라고 봅니다. 자,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오히려 경험 또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나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퇴직 후에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서 더 활기찬 삶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죠. 이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은퇴하셨나요? 직장에서 퇴직하셨나요? 혹시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나는 쓸모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더 많이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울감에 빠지는 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 후에 급격하게 늙는 두 번째 이유가 내가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내 몸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난 이제 늙었구나. 난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몸도 똑같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직장에서의 팀장, 부장, 임원이었지만 이제 동네 아저씨가 됐는데, 이때 내 역할을 찾지 못하면 무력함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 찾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하시는 게 뭐 있죠? 차원봉사, 지역 사회활동을 참여해보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역 사회활동, 봉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은 필요한 존재라는 거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삶의 활력이 생겨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육자로 퇴직을 하셨는데, 이분도 3년 정도를 아주 무기력하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훅 늙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봤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연한 기회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한 거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들의 꿈과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여기 나오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막막하신가요?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지금 지역 자원봉사 센터도 많이 있고요. 또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봉사활동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나에게 맞는 봉사활동, 좀 간단한 것부터, 부담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봉사활동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기분을 느낄 때 우리는 활력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내 몸이 또 반응을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되기 시작하면 몸도 같이 젊어집니다. 건강해진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취미 활동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가 좀 부담스러운 분 있잖아요. 난 봉사활동은 좀 그래. 그러면요, 취미 활동 모임에 나가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기타를 배워본다든가,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또 요리교실에 나가본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서 그 속에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퇴직 후에 훅 눕는 세 번째 이유는요, 머리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머리를 얼마나 씁니까? 하루 종일 쓰죠.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머리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머리를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움직입니다. 머리 안 쓰고 무기력해 보내다 보면 내 몸도 훅 녹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남성분이 퇴직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TV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 바로 이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TV만 보면서.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뇌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이런 자극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훅 늙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아주 오래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녹슬고 고장나죠. 근데 이것을 꾸준히 쓰면 잘 굴러갑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전거처럼 쓰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읽기와 쓰기입니다. 읽기와 쓰기. 자, 이것을 누가 하고 계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이 평생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읽기와 쓰기. 저도 이것은 평생 하려고 합니다. 왜? 나의 몸과 마음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꾸준히 읽고 쓰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53%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글쓰기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루에 20분 정도 책을 읽거나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기억력 또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글쓰기는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네, 글쓰기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절대 나이가 들면서 생기면 안 될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취미생활이죠.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그림 그리기, 창의적인 활동이죠. 이분 이제 목공예, 저도 나이가 들면 해보고 싶은 게 목공예인데, 이런 목공예, 이렇게 손으로 하는 공예,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자극하면서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은 우리의 뇌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또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나의 존재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노년층에서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담 없이 그동안 읽고 싶었던 소설책, 또 일기 쓰기, 또 이런 취미 활동,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퇴직 후에 특히 남성분들 급격하게 늙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첫 번째, 생활 리듬의 변화. 두 번째, 존재 가치의 상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자, 이런 느낌. 마지막 세 번째가 뇌 사용 별로 안 한다는 거. 자, 이게 어우러져서 정말 훅 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첫 번째, 규칙적인 활동하는 거. 두 번째, 새로운 도전 해보는 거. 봉사활동도 좋고 취미생활도 하는 거. 또 세 번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 손과 머리를 쓸 수 있는 활동이면 좋아요. 자, 이것만 하면요, 몸과 마음이 훅 늙는 거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 더 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 지겨운 직장 빨리 벗어나고 싶다, 편안하게 책임과 의무에서 다 벗어나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요, 은퇴자들의 73%가요 오히려 은퇴 후에 여가 시간이 늘어난 이후로 더 많은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산소 가면 요 놈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희 아버지 산소 근처를 다 헤쳐 놓습니다. 정말 그 에너지가 그냥 엄청나죠. 여러분, 이 두더지가요, 땅을 팔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왜 만족감을 느낄까요? 바로 자신만의 터널을 파는 본능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요 두더지가요, 보통 이렇게 보면 제 주먹보다 또 작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두더지가 그 단단한 땅 속을 파헤치면서 여기저기 땅굴을 만들고 다니죠. 자, 두더지는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로 먹이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자신만의 생활 공간을 만드는 터널을 계속 파죠. 자, 이게 터널이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 복잡한 터널 시스템은요, 먹이를 효율적으로 찾고 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또 이를 통해서 다른 두더지의 접근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더지는요, 터널을 파는 행위를 통해 생존을 할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만족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꿀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꿀벌을 잡으려다가 손을 몇 번 쏘였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 이 꿀벌, 우리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꽃가루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른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물의 수분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꿀벌이 없다면요, 지구상의 상당수의 꽃들이 이미 멸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꿀벌에 놀라운 춤이 있어요. 그들의 생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꿀벌은요, 특정 꽃밭의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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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치는 거죠. 이걸 와글 댄스라고 합니다. 이 춤은요, 자기 동료들에게 꽃의 방향 또 거리, 꽃가루의 질을 동료들에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꿀벌들이 효율적으로 먹이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런 활동은요, 단순히 꿀벌 개체의 생존을 넘어서 식물의 번식 또 생태계 유지에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꿀벌은요,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산적이고 목적 있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종족 또 주변 환경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자, 해바라기죠. 저는 어렸을 때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도 그 원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뭔가 안에 그 시스템이 있겠죠. 자, 해바라기는요, 단순히 햇빛을 받는 수동적인 식물이 아니죠. 하루 동안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죠. 이것을 헬리오트로피즘이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해바라기는 잎과 꽃을 최대한 많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광합성을 극대화합니다. 자, 이 활동은요, 해바라기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 또 씨앗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해바라기는요, 태양을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손의 번식과 종족의 번영이라는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두더지, 꿀벌, 해바라기, 참 하찮은 보이는 이런 동물 또 식물조차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산적이고 또 목적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자신과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두더지, 꿀벌, 해바라기 외에도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식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도 예의 없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나무는 더 높은 곳으로 가지를 뻗죠. 왜냐하면 밑에 깔려 있으면 햇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는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아다닙니다. 작은 개미조차도 더 나은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들의 성장을 위한 행동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죽게 되고, 또 새는 날개를 쓰지 않으면, 날아다니자면 금방 포식자에게 잡혀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에서는요, 성장과 발전을 멈춘다는 것, 곧 도태, 그를 넘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정체되거나 멈추는 순간 생명체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뒤처지는 거죠. 그리고 사라질 위험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동물들의 또 자연 속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성장은요,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 또 경제적인 성취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장이죠. 만약에 우리가 은퇴 후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면서 살아야겠다,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는 편할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함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연의 본능에 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 또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또 성장하고 목적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꾸준히 성장해 가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 주변의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대로 보여주면서 멈추지 말라. 성장과 발전을 멈춘다는 것, 곧 도태, 곧 죽음을 의미하죠.
우주의 본능은요, 끊임없이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 흐름 속에서 살아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 시도해 보세요. 작은 취미 또 봉사활동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철학자의 책을 제가 많이 읽고 있는데 그동안 희미하던 제 삶이 시원하게 뻥 뚫린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제가 2개의 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쓰고 또 제 가슴에 새긴 글인데요. 이 짧은 글이 제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제목이 불필요한 여가를 만들지 마라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춰 무언가를 해야 한다. 정해진 일과 활동 영역이 없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기간의 휴가 여행을 하면 오히려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자신이 있어야 할 본래의 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네, 저도 한 이틀만 여행을 다녀도 뭔가 좀 불안하고 또 갔다 오면 좀 공허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특히 이렇게 오래 벗어나 있으면 이런 기분이 더 든다는 거죠. 여기 두더지 얘기가 나옵니다. 두더지가 땅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역경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태생적 성질이다.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죠. 자신의 능력에 맞춰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것은 인간의 태생적 성질이다. 이걸 벗어나면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읽어볼게요. 제목이 하루를 살자입니다. 하루를 살자. 제가 이것은 이렇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직접 쓰고 읽고 마음에 새긴 글인데요. 이거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또 매일의 기상이 작은 탄생이고 매일 아침에 상쾌한 순간은 작은 청춘이다. 매일 밤의 지침은 작은 죽음이다. 이것은 이제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의 기상은 작은 탄생이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었는데 글을 읽고 이 문장을 읽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작은 탄생이라는 말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눈을 뜹니다. 또 여기 보면 매일 아침에 상쾌한 순간은 작은 청춘이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로 가기 전에 바깥에 한 10분 정도 돌고 가요. 그 새벽 공기의 그 상쾌함이 정말 기분 좋거든요. 이 문장을 읽는 다음에 저는 더더욱 그 새벽 산책을 즐깁니다. 왜? 그 아침의 상쾌한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 그때 아주 에너지가 넘쳐나거든요. 작은 청춘. 나이는 이제 환갑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팔팔함을 느낍니다. 또 매일 밤의 지침은 작은 죽음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문장이.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자, 중년들 또 장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나름 목적 있는 삶, 또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목적 있는 독서. 또 글쓰기. 이 글쓰기 역시 목적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네 번째는 저는 이제 문장 수집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이 있으면 캘리그라피로 써서 몇 번이고 봅니다. 이게 1000장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아침에 오면 한 달 동안 쓴 것들을 쭉 봅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을 읽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숨어있는 열정도 생겨나죠. 여기 이게 있네요. 책은 성장의 강력한 지렛대이다. 네, 공감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 저는 문장을 수집하고 글을 쓰는 거. 또 제가 부동산 유튜버잖아요. 근데 요즘 제 유튜브 채널 보면 은퇴 노후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려는 목표, 행복한 은퇴 노후 전문가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또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그림, 특히 이제 동양화 좋아하는데 그리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7번, 8번, 9번 계속 만들어 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은퇴 후에 가장 행복한 그룹은 1번 하루 종일 여가를 즐기는 그룹, 2번 하루 4시간 정도 목적 있는 활동을 하는 그룹, 3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룹. 자, 어느 그룹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이제 답을 맞출 수 있겠죠? 네, 2번입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목적 있는 활동을 하는 그룹.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선배 얘기입니다. 5년 전에 직장에서 은퇴를 한 선배입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일도 고되고 인간관계도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은퇴만 하면 이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좀 편히 살고 싶다. 여행도 다니고 싶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정년퇴직을 5년 전에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요 너무 좋았다고 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회사 다닐 때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고 자녀들도 다 키워서 결혼해서 자녀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고 이제 자유롭게 먹고 자고 쉬고 TV 보면서 또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6개월이 가자 뭔가 공허하고 또 1년이 지나가자 우울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배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선배, 매일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보시면 어때요? 자, 이 선배는 독서가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우연히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까지 이끌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음을 느낀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을 나오면 왜 우울해질까요? 직장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또 자아 실현의 중요한 부분이죠.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 책임 또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회사를 나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역할도 사라지고 내 직함도 내 명함도 사라지죠.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요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게 만들어서 우울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생산성 있는 활동을 죽는 그날까지 내 체력과 여건에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와 사례에서 보면요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연구된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 스트레스 감소. 네. 목적 있는 생산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행복감의 증가입니다. 목적 있는 삶에는 우리의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지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목적 의식 강화입니다. 자, 목적이 있는 생산성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자신 하는 일의 이유,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감 향상입니다. 우리가 작은 성취라도 쌓이다 보면 자신감,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어 갑니다. 특히 뭔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효과는 매우 커지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성취, 도전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과 자존감이 쌓여간다는 것. 마지막 5번째는 더 나은 시간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요 예전에는 여가 시간이 그냥 무료했었는데 열심히 목적 있는 삶을 살면서 여가 시간을 가질 때 그 여가 시간이 좀 더 행복하고 질적으로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계속 높아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목적 있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54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주만 실천해 봐도 여러분들이 그 우울감이 있다면 싹 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5. 아침 5분. 자, 일어나서 오늘의 목표를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4시간 목적 있는 활동, 봉사활동 한다든가 내가 오늘 책을 어디까지 읽겠다. 이런 목적 있는 활동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3. 저녁 3분입니다. 성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적으면서 저녁 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긍심도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543 법칙 아주 쉬운 건데 2주만 하셔도 우울감에 빠져있던 분들 우울감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주의 본능은 뭘까요? 확장입니다. 지금도 우주는 계속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 식물, 곤충들의 공통점은 생존을 넘어서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음이거든요. 우리 인간도 그 자연 속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을 멈추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543 법칙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12월 24일 저번 달이죠. 우리나라가 초고령 국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자,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놀랍게도요 10명 중에 2명은요 도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또 하루 종일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노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년, 혼자 됐다, 외롭다, 대할 상대가 아무도 없다. 과장된 편이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50년 뒤엔 우리나라 노인 국민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상상? 자, 우리는 결국은 사별이든 이혼이든 결국 혼자가 될 때가 반드시 오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만으로도 조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통계청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요, 부부 비율은 34.8%,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 37.4%, 즉 부부보다는 혼자 사는 노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현재 20%를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요, 2021년, 22년, 23년 고령자 가구 파란색입니다. 계속 늘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혼자 사는 고령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은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2월 24일 기준으로 20%를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자,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앞으로 한 25년 뒤죠,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40.1%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25년 뒤면요, 길거리 10명 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뜻입니다. 자, 뉴스 기사입니다. 작년 겁니다.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 이미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령자 10가구 중 4가구는 나홀로 산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 숫자는요 단순히 통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혼자 사는, 외롭게 혼자 사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또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사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증가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점점 많이 더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첫 번째는요,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길죠, 남성보다. 또 결혼할 때도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는 2~3살에서 많게는 7, 8살 많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사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노년에는. 또 사별, 또 요즘 황혼 이혼이 많죠. 자, 이를 통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많아지고요. 또 혼자 살게 되면 자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요즘 노인분들 10명 중 9명 이상은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노인인 내가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해도 자녀들이 또 반기질 않죠. 자, 이것이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자, 경제적 어려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노년에 내가 외로우면 돈이라도 있으면 그 외로움을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돈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OECD 주요 국가 빈곤율에서 보면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빈곤율이 월등하게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노후 준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혼자 사는 고령자 55.8%가 노후 준비 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그냥 갖고 있는 소득 갖고는 노후 생활이 안 되니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혼자 사는 고령자 취업 비중 21년, 22년, 23년 취업자 비율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취업 시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혼자 사는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여성이고, 자, 월 평균 소득이 42만 원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여성이고요, 요 진한 색이 남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성이 좀 더 경제적으로 불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0만 원 미만이 여성에서는 53.7%, 또 40에서 80만 원 미만이 36.2%,
그럼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0%. 즉 여성분들은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90% 정도가 소득이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이거 갖고 생활이 안 되죠. 자, 특히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사회적 고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혼자 사는 고령자 33%.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 이제 진행자가 혼자 사는 어르신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젊은이가 나한테 말을 시켜서 내가 처음 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 일주일 만에 말을 튀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은요,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로움은요,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되지만, 자, 심혈관 또 뇌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연구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독거 노인에서 외로움이 인지 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인지 기능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이 나와져 있는데요, 독거 노인의 단기간의 인지 기능의 변화에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보다는 외로움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인지 기능, 즉 혼자 사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치매까지 걸리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자, 독거노인 문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건강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나쁘다 49.5%, 즉 10명 중에 5명 정도는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70이 되면 말하는 주제의 70% 이상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좋은지, 이 얘기가 대화의 주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거의 진짜 80%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다, 또 친구분들이 치매에 걸렸다,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데 혼자 됐을 때, 또 돈도 없을 때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면 더 힘들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남성하고 여성을 비교해 놨는데 남성 몸이 안 좋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39%인데 여성은 52.7%, 즉 남성보다 여자가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몸이 아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 문제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고독사 문제입니다. 자, 노인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바로 고독사죠. 특히 지금 80대 이상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디서 얼마나 숨지는지 모르는 채 늘어만 가는 고독사. 2020년 무연고 사망 2,880명인데요. 2016년에 비교해서 57%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들 시신 인수 폭이 60% 넘어. 가족이라 하면 뭐 자식이겠죠. 자신의 부모, 시신을 인수하는 포기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6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길에도 외롭게 가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6년에서 2020년 무연고사 발생 추이를 보면요, 전국 또 서울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도 또 서울시도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오셔서 어떻게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을 늘릴까, 이런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열의 9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노년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40대 50대는 60대 70대 80대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되면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 라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노후 준비는요, 아니 은퇴 전에 해야죠. 노후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곧 미래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문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또 노후 준비 부정 문제. 65세 이상 혼자 사는 1인 가구 55.8%는요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젊어서는 상관없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외로움 문제, 이것이 한꺼번에 나한테 닥쳐온다고 하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자, 혼자 사는 노인 건강하다는 비율은 17%밖에 안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몸이 아파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것이 일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특히 만성질환 또 갑작스러운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성 독거 노인의 취약성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 중에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무려 7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또 건강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입니다. 현재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독거노인 분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독거노인의 생활 현황, 현실이죠. 돈을 빌릴 사람이 없다. 네, 71%.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55.8%.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 34.8%. 대할 상다가 없다. 하루 종일. 32.6%. 이것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은퇴 노후 준비에 관련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와서 보시는 분들은 앞에 가시면 은퇴 노후 준비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져 있거든요.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막상 은퇴 노후 준비는 그거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입시 또 취업보다 10배, 100배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 준비입니다. 뭐니 해도 나이 들어서는 자식도 정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대 50대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노동을 못할 시기가 오죠. 몸이 약해져서 또 병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 주택연금,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죽는 날까지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또 하나, 적절한 일. 만약 내가 이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부족하다고 하면 일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평생 직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장년들 퇴직 전에 좀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요, 평생 직업 만드는 거 물론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현실적인 방법들 앞으로도 계속 공유해 갈 테니까요,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하버드에게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고립되는 것은 더 외롭고 건강에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 우울증 또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특히 남성분들 퇴직 후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외롭게 지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취미생활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취미생활을 하면 혼자 하는 거 말고요, 같이 하는 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은퇴 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서울시나 지자체 또는 50% 재단 이런 데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참가하셔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사회적 관계도 넓혀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노력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외롭게 보내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성분이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1층에 기타 교습소가 있어요. 제가 한 9시 정도 전후로 산책을 나가는데 그때 이렇게 나가보면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3, 4모여 모여서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렇게 악기 하나 배우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이렇게 기타든 그림이든 악기든 이런 취미생활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건강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하죠. 혼자 사신 분들 정기검진을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혼자 사실수록 정기검진 하셔서 질병을 웬만한 거 조기에 발견하면요 다 치유할 수 있으니까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요. 또 대부분의 병이 생활습관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실수록 규칙적인 운동 또 균형 잡힌 식단 통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저와 같은 60년대생 또 50년대생 또 앞으로 70년대생들이 다가올 우리 노년의 모습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이 외로운 문제는요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착실히 준비해 간다면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외로움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